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실질 GDP가 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증가한 데다 건설 투자가 회복된 덕분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155엔까지 오르며 1990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니케이는 당국의 환율 개입 경계감이 한층 강해지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HBM 등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그동안 원가 수준으로 팔았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한 결과입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간판 얼굴이시죠? 김성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네,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려가는 이런 아주 변덕스러운 장세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님들 힘들어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여기 흔들리지 마시고 13시 투자 스쿨과 함께 끝까지 시장을 지켜보면서 이 어려운 장에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어제와 그제는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섭게 좀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시황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브리핑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선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현재 자리 여기입니다. 이 자리. 자, 오늘 생각보다 강하지 못한 모습, 그리고 거기다가 또 다시 2650포인트에서 조금 밀려나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아래로 조금씩 해가지고 약간 십자를 보이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언제든지 2650포인트 위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요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기회를 볼 수 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보여드리죠. 여기서 조금 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자리 최근 들어가지고서 6개월 정도 자리를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추세를 올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아래에 있는 이 저점을 서서히 높이고 있는 가운데 올라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 6개월 이전에 가장 크게 떨어졌을 때 2250포인트, 자, 2279, 2280포인트 이 자리에서부터 해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가장 낮았던 자리가 언제였냐? 2580포인트 정도에서 마지막 저점을 잡고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언제든지 2800포인트까지는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 여기에 있는 물량들을 절대 함부로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상당히 쉽지 않은 자리에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금 지금 이렇게 해서 약간은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양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강하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즉 여기에서 봤을 때는요, 전체적인 움직임에서 자 2차전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 반도체 소부장 일부 종목들에서 다시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양매도세가, 즉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세가 양쪽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커버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어제는 갑자기 양매수가 들어왔다가 오늘 갑자기 양매도가 들어오는 이런 걸러서 하루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지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대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해서 보는 것들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현재 자리 보시면은요, 이 자리입니다. 여기 이 자리.
자, 음봉이긴 한데 그리고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자리,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요 자리에서 지금 현재 다시금 자리를 잡아줬다. 요 자리 76,300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움직이는 데는 7만 대략 한 7,000원 정도 요 사이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든 자리를 버텨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물량 공방전이 상당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 삼성전자가 아직도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닉스. 자,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하이닉스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 이 자리, 자, 여기에서 지금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잠깐만요. 잠시만요. 자, 잘못 들어왔네요. 자, 여기에 이 자리에서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셨을 때 이 자리에서도 역시 물량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거의 4% 가까이 지금 빠져 있죠.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위아래로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그래서 여기에서 위의 고점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고점, 그것도 두 번의 픽을 잡았기 때문에 떨어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잡아놓은 요 횡보 라인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각각의 지지 라인들 여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7만 9,600원 선에서 넘어갔어야 됐는데 어제 넘어가지를 못하고 다시금 이 아래에 있는 요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인다. 즉 17만 1,100원에서 17만 9,600원 사이에 이 바닥에서 요 박스에서 다시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요 박스권, 쉽게 얘기해서 요 안에 있는 요 자리, 자, 이 안에서 과연 어떻게 잘 버틸 수가 있는가? 그럼 여기서 다시금 올라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죠. 분명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그럼 왜 떨어졌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차익 실현 매물이냐? 아니면 아니다. 여기서 한번 바닥을 잡고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돌아가는 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AI.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 AI 반도체 관련해서 기술주 실적들이 나오고 있죠. 기술주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관련해 가지고서는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그래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금 이제 어느 정도 한 70%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에 있지만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여기에서 또 지금 과연 따라가 줄 것인가? 따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꽤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과연 이 상태에서 다시금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갈 것인가는 상당히 조금 의문이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즉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다시 올라가려 그러면은 미국의 AI 반도체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어느 정도의 실적과 그다음에 가이던스, 자기들이 얘기하는 명확한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해가지고서는 봤을 때 마지막으로 여기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역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전력 관련주 현대일렉트릭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 현재 계속해가지고 신고가 와 있고, 심지어는 기사로도 거의 뭐 진짜 1,100억, 거의 1,092%까지 올라갔던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이 되는 거죠. 자, 현재 자리는 여기 있고요. 자, 여기 있고요. 자, 현재 자리는 여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24만 8,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즉 여기에서 최고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는 약간은 이 자리에서 약간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해가지고 거의 3년 가까이 해가지고서는 엄청나게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 대표적인 텐베가의 표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지만 앞으로 봤을 때 2, 3년 안에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매집해가면서 투자해 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섹터나 테마 안에서 손바뀜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좀 강하게 또 기관들과 함께 쌍끌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뚜렷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물량을 절대 뺏기면 안 된다라고 연일 강조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시작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당일의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증시8 오전 8시 방송
방송 통해서도 자세한 전략들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오늘 당장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니 이슈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브리핑해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동안 강달러 현상도 굉장히 화두가 됐지만 엔화 가치가 점점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885원 이제 우리 엔달러 환율은 그렇고 엔화 가치가 그런데 일단은 엔달러 환율 자체가 34년 만에 최저치라는 게 굉장히 또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오늘 장의 이슈들을 볼까요? 일단 여기서 오늘 이슈 나오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엔화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건 사실상 이제 준 기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만큼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요거에 대한 걸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관련된 이야기 저도 역시 여기다가 해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머니 이슈를 분석하기 여기에 보면은 저도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자, 첫 번째 폐지 대신에 금투세 유예에 힘받는다. 자, 금융투자세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 주식을 매매해가지고서 돈을 버신 여러분 세금 내세요라고 했던 이 국회에서 갑자기 유예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두 번째 떼돈 벌거나 보릿고개 넘거나 자 벤처 캐피탈 관련 이야기 세 번째 바로 엔달러 환율 자 엔화 관련된 이야기가 세 번째로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여기서 우리 다현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 2030도 금에 미쳤다. 자 금 관련 이야기 주로 원자재 이야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독인데 자 폐지 대신에 금투세 유예가 힘받는다. 자 국회에서 이제 얘기했는데 내년 1월에 자부터는 이제 우리 보면은 이제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각종 투자에 대한 실현 수익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세율은 5천만 원 이상 20%, 3억 원 초과하면 25%. 자 지금 그러면은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되냐? 미국은 양도소득세가 있죠. 양도세 소득세를 22% 정확히 하면 20% 플러스 2%죠. 2% 해가지고 22%를 지금 현재 우리는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 요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그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대형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세는 반기의 원천징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좌에서 수익을 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바로 증권사에서 바로 이제 국세청에다 넘기는 그런 식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자 현재 이 상황에서 과연 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물음표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잘못하면은 이건 지금 현재 시장이나 국회 상황을 봤을 때는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를 합시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어느 정도는 국민적 합의가 될 때까지 국민적 합의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 그 합의가 될 때까지는 유예를 하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세금을 내는 거는 어쨌든 중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떼돈을 벌거나 보릿고개 넘기거나. 자, 벤처 캐피탈, VC죠. VC. 벤처 캐피탈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우리 스타트업이나 이런 중소기업들은 벌처 캐피탈이라 그러죠. 조금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자, 벤처 캐피탈들이 그렇게 해서 여기에 시리즈 A, B, C, 그다음에 프리-IPO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쭉쭉쭉쭉 있죠.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는 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혹은 유니콘이 될 만한 정말로 유명한 기업들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줬었는데 그동안 해가지고서
매출로 합계 자신까지 빌려준 돈은 총 1조 1,151억 원, 영업이익이 3,501억 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매출 합계 1조,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줬다는 얘기고요. 또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그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 2022년도 당시에는 마이너스 2,852억 원, 엄청나게 손실을 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지금 바뀐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우리기술투자, 엠벤처, 큐캐피탈, SBI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흑자를 전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10개사의 실적을 합계를 봤을 때는 매출은 한 25% 늘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흑자로 전환, 실제로는 거의 한 5천억 원 이상의 그 큰 변화가 있었다. 수익 부문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 이제 어떻게 되느냐, 투자금 매수, 쉽게 얘기해서 엑시트를 통한 처분이익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포트폴리오의 평가 가치에 대해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벤처 캐피탈, 즉 VC들의 움직임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자, 돈 잘 벌고 이익 많고 배당 잘 주는, 자, 돈이배 이 세 가지가 잘 되는, 자, 그래서 돈 대신에 매출과 이익과 배당을 잘 주는 이런 벤처 캐피탈을 잘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N달러 환율 34년 만에 155엔을 돌파했다.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져.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N달러. 자, 엔화와 달러는 기축이고 엔화는 사실상 준기축이지만은 동시에 준기축 통화. 그러면서 동시에 뭐다? 안전자산이었어요. 동시에 안전자산. 자, 안전자산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엔화를 그동안 많이 사람들이 글로벌적으로 선호를 해왔고 실제로도 여기 거의 마이너스 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N캐리를 해왔다. N캐리라 그러죠. 싼 엔화를 빌려가지고 이걸로 해외에서 수익을 해외에다 투자한 다음에 해외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 그걸 내고 그 다음에 남은 자금을 엔화로 해서 일본에 돌려주는 이런 엔캐리 관련되어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연준이 지금까지는 일부러 쉽게 얘기해서 금리를 높게 해가지고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5.5%의 고금리를 만들어 두면서 즉 강달러를 만들었죠. 강달러를 만들고 나니까 강달러의 영향으로 어떻게 됐냐? 엔화하고 자 엔과 달러화의 이 사이에서는 여기가 강세를 보니까 엔화가 더 많이 떨어졌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실제로는 일본의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이제 조금 더 좀 처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뭐죠? 자, 일본에서 나오는 각종 소부장 제품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일본에서 사와야 되는데 이제는 싸게 사올 수 있죠. 우리가 왜? 엔화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에만 좋냐? 아니죠. 미국도 좋죠. 미국도 일본에서 오는 여러 가지 소부장들을 많이 수출을 싸게 산다. 자, 즉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일본에서 나오는 상당히 많은 제품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일본이 아주 자랑하는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로봇 분야, 특히나 파낙을 비롯해서 지금 비상장 회사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로봇 잘 만드는 회사가 일본의 파낙입니다. 파낙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여러 제조업계에 있는 그런 부품들과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대규모로 미국으로 들어갈 확률이 커졌다. 왜? 지금 제조업을 다시 살리려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보다는 지금 현재 일본을 보고서 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런 말미암아서 우리도 지금 당연히 일본에서 많이 사긴 일본에서 당연히 수입도 많이 하지만은 또 그만큼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 일본에다가 어느 정도는 또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만 좋은 일이냐? 꼭 그렇진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그나마 경제적으로라든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건전하고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진작에 우리는 벌써 망해도 골백 번은 더 망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망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IMF 이후
97년도 이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건전 재정을 이루어 가지고서는 그렇게 부채를 많이 만들고 국채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발행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OECD에서 그야말로 이 3위권 이내에 3위 이내의 건전성을 자랑합니다. 건전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엔화를 통해 가지고서는 일본을 왜 살려줘야 되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일본이 그만큼 눌려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눌려 있던 일본을 그 여러 가지 산업을 조금 이제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번째. 자, 2030도 금에 미쳤다. 아, 이거 조금 말은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1g짜리 골드바가 이틀 만에 완판. 자, 우리 보통 3.75g 한돈이라 그러죠. 3.75g짜리 한돈이 한돈으로 된 금반지, 돌반지나 금반지 이런 것들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아주 이제는 거의 다 안 되죠. 이런 거를 쓰지를 못, 이제는 거의 뭐 비싸서 못 살 정도가 됐습니다. 자, 3.75g짜리 같으면은 지금 현재 거의 뭐 39만 원. 지금 이제 거기다가 뭐 부가세에다 뭐 이것저것 붙이면 40만 원은 훌쩍 넘어갔던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아니라 이제는 1g짜리로 해서 골드바가 나오고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보면은 이 가격들이 이미 10만 원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g이 여기 보시면 11만 3천 원, 0.5g 이거 절반 되는 게 7만 7천 원. 자, 그래 요거는 이제 가공 비용이 여기에 붙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 1.87. 자, 반돈짜리는 22만 5천 원. 자, 그럼 곱하기 2 했을 때 3.75g짜리 저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한 45만 원 정도 되겠죠. 45만 원 이상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금만 잃었냐? 아니에요. 원자재도 다 올랐어요. 자, 원자재 가격 자체가 전부 다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엔화 약세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눌려있던 산업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금테크와 금투세 관련된 이슈들까지도 정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테마 관련 분석 자료집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반도체와 AI 테마에 대해서 한번 1분기 버전으로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2분기 테마 리포트도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셨습니다. 반도체 AI 복합 테마에 대해서 자료집들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어떤 이슈들이 또 테마로서 직결되고 또 수익으로 이어질지 테마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봐야 될 테마들 어떻게 좀 선정해 주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죠. 자, 각종 테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1분기에 제가 늘 말씀드렸죠. 테마 리포트 2개를 내면서 복합 테마를 항상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복합 테마. 복합이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실제로 복합 테마에 따라 가지고서 1분기에 크게 올라갔고 수익을 보셨던 분들도 꽤 있으시리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너무 이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2분기를 이런 거 안 나오느냐라고 저한테 문의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거기에 관해 가지고서는 제가 따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니까 그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 일단 금투세 유예 자 요거는 일단 우리 주식이라든가 각종 투자 관련된 부분의 세금 이야기니까 요거는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고 일단 다음에 기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벤처캐피탈도 의외로 나쁘지는 않은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된다 정도. 그 다음 엔화 자 아까 나왔던 얘기죠. 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그야말로 30년 동안 눌려 있었던 거의 잃어버린 30년급의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던 일본이 다시 산업이 살아날까? 산업이 살아나는가? 요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방금 해드렸고 네 번째로 원자재. 자, 금으로 통해 가지고 이용한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이슈 원자재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볼 것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적인 요소. 자, 글로벌로 봤을 때 자, 앞으로 원자재는 핵심이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바로 금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금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다. 이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20년 전 같은 경우에 금반지가 뭐 한 5만 원, 6만 원 하던 시절이었죠. 5에서 6만 원이면은 금반지 한 돈짜리 3.75g짜리를 그냥 살 수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이 시절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돌반지 20만 원만 넘어가도 아주 이거 비싸다 그러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40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 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만큼 그동안 돈이 많이 풀렸다. 즉 유동성이라 그러죠. 유동성. 자, 그리고 통화량, 보통 M2라 부르는 총통화량, M2. 총통화량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시중통화량하고 총통화량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중통화량은 시중에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는 유통이 되는 그 화폐에 대한 이야기고 총통화량은 지금까지 그야말로 찍어낸 모든 화폐의 총량을 얘기하는 것이 총통화량, 즉 M2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M2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은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에 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관련 테마는 금만 있느냐? 아니죠. 금도 있고 지금 전력 관련된 구리, 그 다음 알루미늄, 그 다음에 또 철강, 그 다음에 또 히토류,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원자재들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의 머니 모멘텀, 원자재에서의 머니 모멘텀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쏘아올린 원자재 가격 폭등. 자, 이거죠. 인플레이션이 왜 생겼냐? 우리는 딱 하나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면 나온다. 돈을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I가 발생. 자, 요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자, 그럼 왜 돈을 찍어내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돈을 찍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돈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그 이율은 얼마냐? 미국에서는 2%를 목표치로 두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자연 발생 인플레이션이 2%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 1년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 만약 1,000억 원이 유통이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실제로는 얼마 정도? 20억 원 정도는 돈을 더 1년에 20억 원 정도는 더 찍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의 요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찍어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총통화량, 즉 M2는 갈수록 우상향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 특히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원칙은 요거를 무조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리를 올려가지고서는 M2 양을 이렇게 꺾어주는 이런 것들, 즉 통화량 자체를 줄이고 그다음에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있는 그 화폐를 거두어 들인 다음에 그걸를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채권을 계속 물려가지고 롤오버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2008년에 자, 금융위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왜 이때 QE를 했죠. 양적 완화라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서는 예전에 비해 가지고서 자 2008년 이전에 비해서 2배의 통화량이 풀어났습니다. 이때만 2008년 이전만 하더라도 돈이 많이 풀렸다고 난리가 났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보다도 2배나 많은 돈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왜? 이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7년도 사태 이후에 일어난 리만 브라더스발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했어야만 했고 그래서 이거를 했던 게 누구냐? 바로 평생을 대공황만 연구하신 대공황 전문가가 있어요. 누구냐? 바로 버냉키. 여기에 솔로몬 버냉키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연준 의장이 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 어떻게 됐냐? 돈을 하늘에서 뿌려서 헬리콥터 밴이라고 불렸죠. 헬리콥터 밴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뿌렸어요. 우리 벤자민 버냉키, 벤자민 솔로몬 버냉키 이 아저씨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20년도가 되기 전에 자 1월이 되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그랬느냐? 파월 의장에게 얘기해서 자 이제 우리 돈 좀 걷자. 돈 좀 조이자. 자 무슨 얘기냐? 금리를 조금씩 올려가지고선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자 2018년, 19년 당시에 올리려고 그러다가 다시금 제로금리로 떨어지고 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조금만 여기에서 뭔가를 금리를 올리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수많은 파생 상품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터질까 봐 건드리지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됐냐? 2020에 코로나 사태가 터집니다. 우리의 코로나.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또 여기서 돈을 또 풀어가지고서는 2배를 또 풀어요. 자 그러면은 2008년도에 푸른 2배 여기에다 또 푸른 거 2배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4배에 자 4배에 돈이 풀렸으니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건 당연지사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금리 인하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전 세계가 찍어낸 이 유동성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려면 어떻게 됐냐? 시간 이야기인데 시간이 아주 많이 가야 돼요. 많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그러면 아주 우리는 만성적 인플레이션을 경험한다.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는 세상이 오게 된다. 자, 요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머니 포인트. 자, 유동성 증가에 따라서 금과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산업이 올라가게 되면은 원자재가 필요한데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금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가격이 일단 올라가고. 자, 금이 올라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금융에서 문제가 되죠. 금융에서 자, 여기에서 과연 이 금값이 어떻게 안정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는 석유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달러가 이제 금과 석유 가지고서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지금 거기다가 또 우리는 시대가 전력을 많이 쓰는 시대로 가고 있다 보니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구리라든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 또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것도 역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럼 봐야 될 원자재 종목들은 뭐가 있느냐 한번 보죠. 엘컴텍하고 대한제강 요 두 가지를 지금 들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요거예요. 자 일단은 금 관련주인데 미국이나 다른 데는 뭐냐 BHP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회사들이 쭉쭉쭉쭉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조금 나중에 미국 주식 얘기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한제강 여기에 또 이제 관련해서 요즘 그나마 조금 괜찮은 종목 하나 들고 왔어요. 중요한 건 뭐냐? 두 개 다 생각보다는 시총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종목들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엘컴텍을 보면은 중동 리스크와 금리 인하가 자꾸 연기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또 금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금 관련된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죠. 4월 들어 가지고서 갑자기 이렇게 급등했던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중동 리스크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그 욕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튀어오르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그 엘컴텍이 튀어올랐던 시기를 보시게 되면요. 대부분이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안전자산을 찾는 그런 움직임들이 컸던 시기에 바로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던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대한제강. 여기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재미있는 게 시총은 한 1,00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매출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익이 거의 시총 절반 정도 돼요. 시총 절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 자, 이 정도 되면 뭐가 좀 이상한 거죠. 아 이거 완전 저 PBR이에요. 얘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 자 수익이 커지면 자 결국은 뭐냐 원자재가 자체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로 인해서 수익은 당연히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는요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횡보 라인을 쭉쭉 만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횡보 라인이 언제든지 깨지고 철강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한 번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금테크 관련된 이슈를 시작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원자재 관련된 이슈들을 다뤄봤는데요. 구리와 알루미늄, 철강과 히토류까지도 다양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됐던 건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관련된 전략들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금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최근 또 큰 시세를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대한제강 같은 경우를 또 보자면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씩 좀 큰 상승을 보였을 때 박스권을 뚫고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갈 수 있다라는 점들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엘컴텍은 금 쪽이고 대한제강은 또 철강 쪽인데요. 전문가님, 이 두 종목이 완전히 좀 최근 흐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한제강은 오랜 기간 쉬어갔던 측면들도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더 좋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이거 말고도 알루미늄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 다음 또 구리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자, 오늘 나온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는 반도체와 금융 수요에는 일단 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자, 의외로 금을 실같이 굉장히 가는 미세한 실같이 만들어가지고서 이것들이 반도체에 들어가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금사라든가 이런 관련된 거, 그다음 솔더 관련된 것들도 역시 나올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금융 수요에 대해서 또 역시 당연히 금 좋아하시는 분들 금은방이라든가 이런데, 그다음에 금괴, 그리고 은행에서 혹은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금거래소에서 만드는 금을 가지고서 만드는 상품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는 엘컴텍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 어찌됐든 간에 건설이 연결이 되죠. 건설이 지금 뭐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일단은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 재건축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주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집은 사람이 결국은 살아야만 하는 집이죠. 살아야만 한다. 안 살 수는 없는 거죠. 네. 집이 없다고 길바닥에서 자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집이란 것은 지어야만 하는 것이고, 단지 그 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라 그럴까 좋은 집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있어야만 하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는 이 가격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철강 종목들도 역시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봤을 때 지금 다시 산업이 회복이 되고 올라가는 것,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조선이 있죠, 조선. 자, 조선. 자, 선박을 만드는데 조선 관련되었을 때 여기도 역시 앞으로 같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주들의 수요의 증가로서 좀 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또 한 번 철강 섹터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자재 관련해서 두 종목들 브리핑까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히든머니 종목을 발굴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수익률들은 어떻게 나와주고 있는지 탑10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10 종목들입니다. 먼저 공동 10위에 신흥 SEC와 DSC 인베스트먼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30.86% 수익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주식으로 KLAC 공략 이후로 30%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K방산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로템 지속적인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33% 넘는 수익률 만들어주고 있고요. 의료기기 관련주 제이시스 메디칼이 4월 4일 공략 이후로 39%까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오늘 장중에 20%대 넘는 급등 실시간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50% 넘는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14일 공략했던 반도체 장비 관련주 HB테크놀로지가 75% 넘는 수익률로 5위를 기록했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GST 역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는 디스플레이 관련주 덕산테크피아 96%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YIK가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YC가 오늘도 장중에 18% 연일 신고가 랠리를 달려가면서 111% 수익률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해질 관련된 종목이죠. 엔캠이 오늘도 6%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누적 수익률은 307%를 넘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루에 한 종목씩 히든머니 종목으로 제시해드리는 종목들 수익률이 어떻게 나와주고 있는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히든머니 종목의 자세한 정확한 종목명은 방송 이후에 공개된다는 점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4월 달 가까워져서 지금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수익률이 잘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리뷰를 먼저 다뤄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네, 현대로템 오늘 한번 일단 리뷰를 보도록 하죠. 3월 25일에 제가 여기서 종가 매수를 여러분께 권유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3월 25일 요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표시해 놓은 요 노란 자리, 요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매수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여기 요 자리 저거 집었습니다. 32,500원 요 자리에서 지금 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서 쭉 이렇게 강하게 어느 정도 올라간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추세를 잡다가 최근 들어 가지고서 한 2주 정도는 약간 횡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하게 좀 올라가려는 추세는 만들어주고 있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께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게 방산 종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철도라든가 그 다음에 에코플랜트 같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쭉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략한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큰 조정 없이 눌림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 보여주고 있는 K방산 현대로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의 히든머니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름도 되게 깁니다. 별이 8개, 굉장히 좀 긴 종목인데, 자,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 보시면 산업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버스턴 다이나믹스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걸로 봤을 때 현대차에서도 지금 현재 그야말로 인간형 로봇이 이제 공장에서 이제 안전하게 사람 대신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이 더 이상은 위험한 현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들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또 거기에 각종 플랜트가 지금 신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이 회사는 옛날부터 아예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잔뼈가 굵었던 회사고, 지금도 이 전시회를 나갔다면은 대부분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가지고 이 팩토리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산업용 로봇들, 또 역시 또 전문 기업인데, 우리가 보는 휴머노이드, 즉 사람 모양의 그런 로봇이 아니라 협업 로봇이라든가 각종 그 AMR 같은 그런 운반형 로봇들,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컨베이어 벨트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그야말로 자동화 생산시설,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의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아름답게 이렇게 해서 원형을 만들다가 한 번 더 이렇게 꺾어졌습니다. 상당히 여기서 뭐라 그럴까요? 손잡이가 되게 길쭉하고 크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위로 삐쭉삐쭉 튀어오르는 상당히 재미있는,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본다 그랬을 때 충분히 전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해볼 히든머니 종목은 산업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고, 정확한 종목명은 방송 이후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히든머니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상희 전문가님과 함께 중국과 미국 시황들 짚어보고요.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시황부터 브리핑 해주실까요?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중국 시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시황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일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이렇게 다시금 저가 매수세가 이틀 연속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일 만에 지금 현재 증시는 반등이 들어왔는데 우선 그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샹하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바닥에서 서서히 저항대를 향해서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힘은 조금 부족하죠 오늘은. 그 다음에 션전 같은 경우 자 심천 종합지수 잠깐 보겠습니다. 심천 종합지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역시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똑같이 이틀 동안 연속해가지고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움직이는 것들을 역시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횡보 라인에 이 바닥권을 뚫으려다가 뚫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약간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지수는 어제 넘어갔었죠. 그랬는데 오늘은 어떻게 됐냐? 역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는 가고 있는데 그런데 횡보 이 저항대를 돌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든 버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중국의 전체적인 체력에 아무래도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만의 타이완 지하체인 같은 경우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반등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들어왔고 특히나 이제 미국의 기술주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조금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AI 관련해 가지고 어떤 가이던스를 내놓느냐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니 올라갈지 여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오늘 다우존스 한번 보면은요. 다우존스 현재 올라가다가 지금 보합권이라 그랬죠. 여기 이 자리 보합권에 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GDP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해서 GDP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PC가 목요일 금요일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요거를 대기하면서 미국장은 혼조세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상승은 했는데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자 횡보 라인에는 들어는 가 있고 어느 정도 상승은 했지만 거의 상승하지 못하고 보합권에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을 잠깐 보실게요. S&P 500. 자, S&P 500도 역시 거의 비슷한 모습, 이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여기에 많이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오늘 GDP 성장률, 그 다음에 내일 있을 PC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와중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기술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준 중국 증시에 더해서 미국 증시도 하락을 좀 멈춰줄 수 있을 것인지 내일 있을 PCE 발표까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좀 회복을 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이 자리 굉장히 지금 힘든 자리예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2650포인트를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지금 힘든 자리에 있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지만은 상승의 여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 경제, 특히 이런 한국의 우리 상장주들이 생각보다는 그야말로 저 PBR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이번에는 과연 그러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것이냐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엔 패시브 자금으로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여기에 요거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패시브 자금은 자, 이번에는 의외로 패시브로 조금 오래 들고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 뭐냐? 최대한 싸게 해서 많이 들고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루는 올라갔다 하루는 내려갔다 하는 이런 장이 계속되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샀다 팔았다 해가면서 차익을 추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롱텀으로 좀 길게 보시고 가는 것을 권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마지막으로 여기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 여기죠. 요런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절대 물량 놓치지 마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분들께서 2분기 어떤 테마가 핫할지 반도체 테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리포트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지금 장 머니 시간에서는 반도체주들이 약세에 하락하는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테마 머니로는 금투세와 VC, 엔화와 원자재 관련된 테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